이미 전쟁은 2023년 한 8월 달에 이미 사실상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우크라이나가 계속 피해가 누적됐는데 그게 이제 결정타를 먹은 것은 2024년 쿠르스크 침공을 해서 결정타를 먹었었거든요. 원래 11월 달 정도면은 거의 매치가 된다. 네. 그래서 거의 항복할 거다. 금년을 넘기기가 사실 힘들어요. 예. 어째 보면은. 그런데 이제 계속 끌고 왔는데 미국이 이제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미국이 줄 무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병기고가 거의 바닥났어요. 특히 방공 무기는 이스라엘 이란전 하면서 또 많이 줬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거의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협상에 임하면서도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형편이 나빠져 가지고 러시아가 시킨 대로 거의 항복에 해당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미국의 목줄을 잡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항공기든 미사일이든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가만히 보면 승자는 중국이에요. 미국이 군대를 다 이끌고 미국이 가진 모든 군대를 이끌고 중국에 가서 쳐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방적으로 미국이 깨지고 맙니다. 항공모함 뭐 11척을 다 가지고 가고 온갖 거 다 들고 가도요. 중국한테 깨진다. 깨집니다. 리모컨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네. 인공위성 네트워크로 드론이 AI를 가지고 지원차 공격하는 걸 우주에서 명령이 내려오고 드론은 독립적으로 조준하고 적응하고 활성화한다. 러시아는 운영자를 아주 제거했을 뿐만 아니고 나토 자체를 제거했다. 러시아가 좀 앞선 게 우주 분야하고 우주가 좀 먼저 나갔잖아요. 그렇죠. 우주 분야하고 전자전 분야하고 방공 분야가 좀 앞서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다 지금 21세기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나토 탈퇴하는 국가 반병이 생길 겁니다. 나토 가입을 왜 했습니까? 나토 가입을 한 이유는 국방비 아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돈 더 내라 하면 나토 빠지는 거죠. 러시아가 인공위성으로 전쟁하는데 나토는 그 와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으로 와해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주시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초대 손님은 진재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저희 채널 또 찾아주셨는데 가볍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3월 달인가요? 그때 뵙고 네. 처음 뵀는데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젤렌스키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였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쟁도 좀 많이 일어나고 러브존도 이렇게 사정이 좀 바뀌어서 여러 가지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교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 24시간 내 전쟁 멈추겠다고 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 왜 아직까지 전쟁을 질질 끊고 못 끝내고 있는 겁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트럼프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거다 이런 협상보다? 이야기를. 예. 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너무나 지금 거리가 멀어서 네. 그것보다는 전쟁으로 끝날 거다 이런 뜻으로 좀 과장해서 네.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월 네. 달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 협상 요구 조건들이 너무 벌어져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해 줄 건지 안 할 건지 유럽이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다가 네. 젤렌스키는 자기 혼자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 싸우는 게 아니고 서방과 특히 이제 허급이라고 그러죠. 프랑스, 저머니, 독일, UK, 폴란드 이 네 사람들이 네 나라가 주는 압박과 네. 미국과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원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 예산까지 지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쟁이 아닌 거죠. 자기 전쟁인 것처럼 흉내를 냈지만. 네. 그러니까 주인들이 끝내지 끝내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은 일단은 강성으로 계속 나가고 트럼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강성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중간에 이제 약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제 좀 지체도 했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지만은 그 끝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협상단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특사로 러우전 특사로 임명했던 사람이 키스 켈로그 장군인데 그 사람이 우선 우크라이나하고 너무 친하고 그러니까
이해 충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또 현실과 맞지 않는 조언을 자꾸 하고 하니까 네. 이 협상이 안 된다 봤죠. 그리고 결국은 그 러시아 쪽에서 그 사람 반대해가지고 위트코프라는 사람이 중동 특사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푸틴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난항이 있었고 지금도 그 서로 이제 협상안을 주고받는데 보면 거리가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예요. 네. 그래서 협상으로 끝나는 것보다 종전이 빠를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말이 지금 이제 6개월쯤 지나서 거의 사실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예. 러우 전쟁의 종전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후 일전에 돌입했다라는 예, 최후일전이란 교수님 진단도 표현이 있었는데. 예,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네. 뭐 최후일전이라는 건 약간 좀 과장한 표현이고 네. 러시아는 이제 계속 그 이게 사실상 전쟁은 2022년 12월 달에 사실상 끝났어요. 예. 거기서 전세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크라이나가 한 번도 이긴 적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니까 이 전쟁의 주인이었던 바이든 정부하고 서방은 네. 러시아를 공격해가 이기려는 게 아니고 러시아를 계속 전쟁에 끌어가 소모시켜서 경제력을 약하게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게 성공해야 되는데 또 제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발등에 가지고 이제 서방은 경제가 계속 망가지고 네. 그 이제 그 러시아는 경제가 생생했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계속 연결돼 있다가 러시아는 그때부터 계속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장기 소모전을 갔어요. 오래 하다가 과감하게 덤비다가 자기 희생이 커지면 안 되니까 계속 갔고 특히 이제 나토가 일전을 벌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빨리 공격해서 이기려 하다가 피해를 많이 보면 약해졌을 때 나토가 들려져서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자기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런 전쟁을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3+6이라는 전법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병사가 예를 들어서 분대급이 있다. 15명에서 10명 정도가 이렇게 뭐 참호에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드론으로 쭉 정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3명을 보내요. 3명을 보내 가지고 우선 이제 그 유리한 진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 안에 실제로 어떤 병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포격 요청을 하면 포격을 때립니다. 네. 그럼 거기서 맞고 나오고 하면은 이제 그 잔여 병사하고 전투를 해요. 전투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유리해지면은 다음에 6명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보충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그게 장점이 뭔가 하니까 잘못됐을 경우 앞에 3명만 희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9명 중에서 3명만 희생되고 6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최소화하고 여기는 최대하니까 이 손실 교환비가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저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러시아 자료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러시아 자료가 훨씬 더 보수적이었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쟁을 계속 소모전을 하니까 네. 물량이 딸리는 우크라이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확 덤비면 어떻게 승부를 보겠는데 네. 계속 바깥에서 아웃복싱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잽에 맞아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전선 이동이 별로 안 된 것 같지만 이미 우크라이나는 골병 들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골병 들어 있다. 제가 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주인들은 교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유러피언 패권 국가들, 예. 뭐 나토 회원국들 이들이 사실은 전쟁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죄송스럽겠지만 이해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사냥개인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사냥개를 들고 예. 저 러시아라는 곰을 물어라 가지고 사냥개 10마리라는 것을 이렇게 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곰이 지치겠지 했던 거예요. 근데 곰이 지치기보다는 이 주인 국가들, 예. 미국과 나머지 유러피언 국가들이 많이 지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냥개도 지쳤고 예. 골병 들었고 주인 국가들도 지금 지쳤고 예. 오히려 불곰도 많이 지쳤지만 그죠? 전비를 워낙 많이 썼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게 일종의 상황 인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동의하십니까? 제 표현이? 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인식하에 예. 25년 하반기는 전쟁의 종식을 볼 수 있을까? 이 전황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럽하고 유럽의 결정에 달려서 미국은 거의 뺀 것 같아요. 지금 네. 빠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말로는 이번 하나만 안 주겠다 했는데 네. 사실 요청한 무기가 방공 무기인데 방공 무기가 없으니까 거의 뭐 하루에 500발씩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키예프를 행정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르비프로 옮기라고 젤렌스키가 명령한 게 그게 새 나가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되고 그런 정도인데 그 정도로 지금 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전선은 그대로 있는데 네.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골병들어 있는 상태고 예. 제가 이제 이미 전쟁은 2023년 한 8월달에 이미 사실상 끝났어요. 예. 그리고 그 뒤로부터 우크라이나 계속 피해가 누적됐는데 네. 그게 이제 결정타를 먹은 것은 2024년 쿠르스크 침공을 해서 결정타를 먹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패착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계속 흘러왔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인원 손실 누적표를 그려봤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독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 단순한 그걸로는 제가 볼 때는 원래 11월 달 정도면은 거의 매치가 된다. 네. 그래서 거의 항복할 거다. 그런 게 나왔어요. 그거는 뭐 엄청 예측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네. 손실 누적만 이렇게 한 건데도 그 정도 같으면은 우크라이나가 인원을 조달 못 하거든요. 네. 이미 피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뭐 한 몇 달 전에 제가 뭐 어디 가서 블로그에도 쓰기도 하고 야 11월 달이면 끝날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뭐 예측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그래프하고 같다면 여러 가지 네. 가정을 네. 했죠. 뭐 그렇게 그러니까 금년을 넘기기가 사실 힘들어요. 예. 어째 보면은 그런데 이제 계속 끌고 왔는데 미국이 이제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미국이 줄 무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계속 욕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미국이 줄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방의 병기고가 거의 바닥났어요. 특히 방공 무기는 이스라엘 이란전 하면서 또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크라이나 거 들고 와 주고 하니까 이제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일단 그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그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협상에 임하면서도 조금 뭐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형편이 나빠져 가지고 러시아가 시킨 대로 거의 항복에 해당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11월 종전 혹은 적어도 11월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교수님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 안에는 이제 종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시고 예. 그러면 올해 말에 종전이 있다. 근데 종전은 항복의 형태로 있다. 거의 그렇게 그렇죠? 거의 그렇게 뭐, 지금 모습이 전황이 예, 지금 현재 이제 독일한테 예.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요청했고 독일이 줄 것 같아요. 그 방공 무기도 일부 있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원체 이제 없으니까 IRST 이런 그 방공 무기를 독일 걸 좀 요청을 했는데 네. 독일이 금방 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요즘은 거의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이 그 장비가 들어오잖아요. 장비가 들어온 데를 바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뭐 방공 장비도 그 미사일에 맞아가 없어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교수님께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요. 만약에 어쨌든 종전이고 서방이 어쩌면 이제 사냥개가 항복하는 것은 이 주인 국가가 항복한 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러시아 너 전쟁하지 마. 러시아를 압박해서 전쟁을 멈추는 그런 식의 종전이 아니라 예.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는 그런 종전도 두 가지인 거죠. 그렇죠. 합의식 종전이 있고 누군가 항복해서 종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는 방식으로 종전을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정치적 지지를 이어갈 수 있을까? 혹은 또 역시 유럽 강국들이
강국들이 그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까? 국내 정치 상황으로도 생각해 보면 뭐 저는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그 이제 국가 행위자 모델로 생각하면은 약간 네. 설명하기 힘들어요. 네네. 트럼프의 지지자는 마가 세력이거든요. 네. 마가 세력들은 민주당에서도 많이 왔어요. 네. 젊은이들 특히 예. 전쟁을 끝낸다 했으니까 예. 평화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발 빼더라도 미국 국내에서는 잃을 게 없어요. 오히려 계속 전쟁을 하면은 자기 세력들한테 배신을 하는 꼴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민들은 안 그래요. 유럽의 정치 엘리트들은 계속 비난하고 언론도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제가 금융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는 제국주의 세력이 소위 말해서 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쪽에 글로벌리스트하고 네. 어쨌든 뭐 그 비슷한 세력인데 네오콘이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체를 조금 규명하기 힘든 어떤 그 정치 실존하는 세력들이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유럽에서 인기가 엄청 없습니다. 네. 이 이제 처음에 바이든이 막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자기가 빠지고 이제 유럽이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GDP 5%를 하겠다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째 보면은 그 정치 엘리트들은 그 군산 복합체들하고 같은 커넥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GDP 5%라는 것을 이제 트럼프가 푸시를 하니까 그걸 받아주는 식으로 했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GDP 5% 그러면 국민들이 반발할 건데 트럼프가 밀어줘서 하니까 이걸 좀 정치적으로 용이하잖아요. 네. 이거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네. 음모론에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 약간 딜이 일어났다 볼 수 있죠. 5%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밀어주고 이제 빠지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소위 말해 기동했던 공간을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빠질 거 빠지고 유럽한테 던져주고 유럽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남았죠. 만약에 유럽이 이제 막 빨리 그 군사력을 이렇게 투자하면은 미국에 있는 방산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그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째 보면 미국에서 트럼프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유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제 5%라는 게 10년 동안 해야 되는 건데 사실 5%가 거의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다음에 그 논의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할지가 가장 지금 변수인데 현재까지는 유럽도 전쟁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 네. 러시아도 멈출 생각이 없어요. 예.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 확실히 끝내겠다는 거죠. 네. 러시아는 20년간이라도 전쟁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병이 아니고 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쟁이 생긴 게 아니고 러시아를 계속 공격하려는 제국주의적 시도가 전쟁을 낳은 거기 때문에 이게 끝나도 다른 데서 할 거다는 거죠. 그래서 푸틴은 이 전쟁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큰 안보 구조를 보고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접수를 안 하죠. 유럽에서는. 예.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처음부터 다 꼬이잖아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네. 조금 더 정확합니다. 아,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입장은 제 이해가 예. 갑니다. 이제 예. 러시아는 확실히 여기서 밀리면 다 밀리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리면 다 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러시아 입장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서방 강국 입장에서도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는 꼴로 마무리되면 역시 유로피언 국가들도 폴란드나 그 인근 지역들은 또 그 다음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공포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공포는 역시 그 입장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아닙니다. 그 공포는 지어낸 공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네. 유럽에 뭐가 있습니까? 실업자만 있잖아요. 자원은 러시아에 있거든요. 75 트릴리언 달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원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란을 공격하는 것도 이란의 자원을 먹기 위한 거지. 뭐 이스라엘 먹을 게 뭐 있어요? 조그만 바닷가에 부동산 빼놓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사막이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 제국주의 그러니까 맥킨더 이론을 따라서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되는 그 지정학적인 그림은 계속 그
소위 말 유라시아의 하트랜드를 장악하기 위해서 배가 들어가는 데는 다 분쟁을 일으켜 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일단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니까 조그만 나라고 해양 세력이고 실제 자산은 다 이 대륙에 있거든요. 그게 곡식이 됐든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자원이 됐든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해가 지지 않은 제국을 운영해 봤으니까 맛도 알고 노하우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키스탄과 인도도 나가면서 분쟁을 일으켜 싸우게 해놓고 미얀마 이런 데도 방글라데시 싸우게 해놓고 심지어는 한국, 북한도 싸우게 한 것이 이 사람들 세력이란 썰도 있어요. 우리는 그 영문을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되게 복잡한 문제고 그렇고 어쨌든 이란이나 특히 이스라엘을 심어놓은 것은 뭐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의 고향을 찾은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 벨포어라는 사람이 그때 로스차일드하고 그냥 로스차일드가 벨포어 사무실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할 때 로스차일드 자금을 건국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게 어째 보면 이게 자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그냥 그 도네이션 할 리는 없고 그러니까 자원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원으로 보시면은 우리 경일남이니까 자원으로 보시면 굉장히 설명이 잘 됩니다. 100% 설명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크게 보면 자원으로 먹기 때문에 한 번도 러시아가 뭐 나폴레옹한테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나폴레옹이 쳐들어온 거고 히틀러가 나중에 전쟁 끝나가지고 항복하기 위해서 베를린까지 가기는 했지만은 히틀러가 먼저 쳐들어갔죠. 네. 그것도 밑에 자원이 있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해서 갔죠. 네. 그러니까 자원이 이제 가장 큰 거예요. 자원을 노리는 거고 이제 이 자원으로 보시면은 우리 경일남 시청자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자원으로 보시면 이게 다른 건 다 수사고요. 그 지금의 소위 말하는 지금 말씀 너무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지금의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인 움직임들은 경제적인 것이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원 경제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제가 또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복잡한 산식이 들어가는데 유럽은 그렇다 쳐요. 제가 이해합니다. 유럽이 러시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만 그 예스 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늘 거의 신문처럼 죄송합니다. 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그렇습니다.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라 아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개를 내보내서 침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그게 2021년 3월 24일 날 2021년 3월 24일 날 돈바스하고 크림을 수복하라는 행정명령을 젤렌스키가 냈어요. 2021년 3월 24일은 바이든이 취임한 지 2달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취임하고 어수선할 때 다 조정해가지고 그걸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 행정명령을 가지고 있다가 트럼프 때라서 사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촉발은 뭔가 그러니까 수복해라니까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자꾸 반응을 안 하니까 계속 그 쏘고 있어요. 그 OSC에 그 포격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 특히 2021년 내내 포격을 증가했고요. 특히 2022년 2월 16일부터 본래 24일 날 전쟁이 시작했던 2월 16일부터 한 열흘 8일 정도를 엄청나게 한 40배 50배 포격을 증가했어요. 먼저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주장하기로 아직까지 이제 공식 확인된 건 아닌데 러시아 주장하기로는 3월 달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보니까 3월 중순에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서방 언론에는 안 실렸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쟁을 할 거니까 선제 공격 형식으로 막고 따지는 것보다 한다는 것이었고 그거를 이제 그 나토나 서방에서는 계속 언프로보크드라 도발하지 않은데 공격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오피셜들 다 잘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책이 있어요. 프로보크트라고 네. 책을 만들어가지고 900페이지짜리 책이 있습니다. 그 스캇 할튼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그 읽어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거대한 미디어와 싸움이니까 우리가 진실을 좀 알 수가 없죠. 좋습니다. 지금 주셨던 여러 견해들을 좀 종합해 보면 어쨌든 서방이 러시아를 침공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절대 뚫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요? 제가 미국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푸틴과 친하다. 요 정도. 트럼프가 예. 트럼프가 푸틴과 좀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젤렌스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승리하게 그냥 도와주는 격이고, 근데 대신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이걸 통해 취할 수 있는 무언가는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뭐 북극 항로 비즈니스라든가 뭐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젤렌스키에 대한 도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할 수 있겠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푸틴하고 트럼프의 친소 관계는 뭐 우리가 알고 있죠. 네.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증거는 좀 없고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트럼프라는 개인을 보면은 트럼프가 빌리언웨어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개인적인 호사를 위하면은 대통령 안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네. 민주당에 기부하고 공화당에 기부하면 자기 이권을 받아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살 수 있는데 나가가지고 지금 정치하는 8년 이상을 계속 욕먹어가면서 하잖아요. 네. 암살도 하고 탄핵도 하고 재판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지난 8년여가 2016년부터 대선을 했고 한 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10년 동안의 정치적인 인생에서 굉장히 일관된 이야기를 했어요. 글로벌리스트들을 계속 미국에 필요 없는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국력을 소모한다.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그 일극을 안 하겠다. 네. 다극을 해서 그냥 잘 살겠다. 미국 국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일관되게 했거든요. 네. 그걸 실행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든지 잘못되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정책을 바꾼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푸틴과 친소 관계보다는 네. 이 전쟁에서 빠지는 거죠. 이 전쟁은 영국에서 시작하는 금융 카르텔이 계속 자기네들 이득을 취하해서 우리 군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를 경찰로 내세워가지고 쓸데없는 데 싸움에 말려들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푸틴과 친소 관계보다는 트럼프는 자기 나라를 부유하게 하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게 뭐 관세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보면 어리석을지도 모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리쇼어링을 해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딱 자기가 대통령이 돼 보니까 그 사이에 유럽은 거의 망했거든요. 공장들이 고비용 구조가 내가 다 뜯어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 하라는 거고, 관세를 매기는 것도 관세를 해가지고 수출 뭐 이런 것보다 수입보다는 그냥 공장 뜯어 와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관세를 어디 매깁니까? 한국, 일본, 독일한테 매기거든요. 네. 독일 쪽이 더 많아요. 관세 비율이. 더 경쟁을 많이 하는 데고, 한국, 일본은 약간 보완적인 관계죠. 이렇게 막 때리는 것은 그 공장 중에 일부라도 뜯어와라는 그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게 생각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 미국의 상대는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하고 뭐 전쟁을 해서 이런 것보다는 같이 중국하고 지금 공생 관계에 있는데, 어쨌든 그게 너무 말려가지고 중국이 채권도 가지고 있고 수출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일정 부분 딜을 해서 약간씩 이제 소위 말해서 너무 불리한 관계를 안 만들겠다, 이런 책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이상한 언사에 초점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볼게요. 그냥
이 지정학적인 움직임을 여러 각도로 좀 봐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익을 위해서는 전쟁을 더 안 벌이는 게 좋아요. 추가적인 젤렌스키의 뭐 우크라이나에 지원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이해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뭐 삼자 역학구도상에서 봤을 때는 그것만 보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러시아네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웃을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인 거고 러시아는 이제 뭐 경제 부국을 위해서 이제 또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에 미국과 유러피언 국가들이 대리전의 형태로 러시아에게 공격을 해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위 푸틴의 뒷배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배경에는 중국이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예. 하는 견해를 뭐 우리는 지울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 이어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중국이 역할을 많이 했죠. 네. 특히 이제 중국이 직접 무기를 주진 않았지만 부품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도 미국의 목줄을 잡고 있어요. 히토류 중에서 그 민수용 히토류는 뭐 6개월간 이렇게 해제를 했어요. 딜하는 과정에서 군수용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없으면 항공기든 미사일이든 못 만들어요. 예.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못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미국의 방위 산업이라는 게 예. 대부분 전 세계 150개국에 아웃소싱을 해서 만들거든요. 네. 그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메이크 센스한데 네. 실제로 이제 이 안보 문제에서 블락 간의 문제가 터졌을 때는 목줄이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노출돼 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안 주면 못 만드는 무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가만히 보면 승자는 중국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자기 그걸 과시했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엄청나게 100%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만 결국 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미국이 중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한테 중국한테 굉장히 할 만큼 한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핵심은 뭔가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본래 떼고 싶어 했거든요. 떼고 싶어 했는데 이 전쟁을 하면서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살아가다가 다시 무슨 분쟁이 생길 때가 있으면 그 약점을 파고들어가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지금 현재로는 지금 러시아든 중국이든 러시아 다음에 중국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란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저항의 축이라 했던 사람들을 그냥 두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떼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네. 이거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긴장이 완화되고 한 세월 지나서 환경이 바뀌고 중국의 이해관계가 조금 더 서방하고 맞아떨어지고 이런 관계에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힘들죠. 네. 그리고 러시아는 그 자체로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인력에 제한이 있고 노동력에 제한이 있고 개발도 자원은 많이 있지만 개발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하니까 결국은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맞아떨어져 가죠. 네. 영국이나 이 유럽은 러시아를 주유소나 자원으로 생각하지만은 미국은 제조업을 좀 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이제 어차피 이제 트럼프는 제조업을 리쇼링 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원은 인풋 그러니까 투입 요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다른 거죠. 영국은 그것을 그 콜레테럴로 잡으려는 것이고 그래야 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영국이 제조업 국가다 그러면은 그 원료 사가지고 자기가 또 효과적으로 만들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자원이 반드시 있어야지 자기가 계속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네. 약간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좋습니다. 네. 이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둘의 끈이 뭐 끊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산식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러우 전쟁을 뭐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또 더 큰 전쟁 혹은 이게 지금은 대리전이지만 러우 전쟁은 대리전이지만 미중 전쟁으로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하나로 두고 있다고 했을 때 러우 전쟁에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봤을 때 대만의 독립은 대만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만의 독립 여부, 독립선언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미중 간의 격돌은 가능해지고 그러면 대만 해협에서 긴장감이 고조될 거라고 했을 때 러우 전쟁을 지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게 또 트럼프 입장에서 실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벌어질 수 있을 미중 간의 긴장감, 대만 해협을 놓고 하는 미중 간의 긴장감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분명합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그 미 국방장관 피터 헥세스가 그 싱가포르에 있는 샹글릴라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싸우고 있으면 아시아나들이 가가지고 대만을 도와야 된다. 한국하고 일본이죠, 그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물론 필리핀은 지금 그 미국의 어째 보면 그 항모처럼 돼 있는데 필리핀은 판단을 잘 못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뭐 그거는 필리핀 그 마르코스가 뭐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특이하다고 볼 수 있죠. 필리핀은 뭐 오래전부터 미국의 식민지였다가 메가드가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또 필리핀은 자기를 아시아 나라로 안 봐요. 유럽의 후손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 자체가 네. 대략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이제 일본,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문제는 대만에서 독립을 하자는 민진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 실제로는 그게 다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뭐 물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민진당이 계속 직권을 하기는 하지만은 비즈니스 관계가 원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 와서는 전쟁을 일으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유럽은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서로 땅이 붙어 있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아는 중국이 크게 차지하고 나머지 다 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전력을 투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이야기만 하지 실제로 가능성이 되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군사력으로 따지면 만약에 미국이 군대를 다 이끌고 미국이 가진 모든 군대를 이끌고 중국에 가서 쳐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방적으로 미국이 깨지고 맙니다. 예, 미국의 군사력 형편없어요. 미국이 대만 해협에 군대를 가지고 간다. 항공모함 뭐 11척을 다 가지고 가고 온갖 거 다 들고 가도요. 중국한테 깨진다. 깨집니다. 중국이 들어가면 미국한테 깨지겠죠. 중국이 미국으로 아, 가면은 그쪽 진지로 가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 전력 투사할 전력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항공모함을 세 척이나 네. 중국은 건설했느냐 하면은 자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앞에서 막으려고. 네. 어차피 미국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괌이나 이런데 뭐 일본이 다 미국 그 중국을 위한 기지거든요. 네. 사실상 뭐 우리한테 본래는 유엔서 후방 기지로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 사실상 거기 일본에 있는 전력들이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전력이라 보고 우리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도 목적이 사실상 중국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개념상으로는 한반도의 문제를 한미연합사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으로 돼 있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은 한국이나 일본을
대리로 시켜서 전쟁을 하지 그냥 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한국, 일본 암만 합쳐봐야 중국하고 덩치가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전쟁을 못한 데다가 북한도 있고 음. 러시아도 옆에 붙어 있으니까 네. 이게 미국이 와서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안 되죠. 전력은 굉장히 집중해 있고 하지만은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 중국만큼 지속을 오래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북한하고 한국이 전쟁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바다가 열려 있고 뭐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제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중국은 덩치가 원체 크니까 그래서 그 계산은 미중 간의 직접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봐야 항상 아마 시뮬레이션 하면 100이면 100 다 미국이 질 겁니다. 100이면 100 네. 미국이 질 것이다. 미국 항공모함 11척이라고 했잖아요. 네. 11척이 중국한테 대만 해협으로 진입하면 다 깨진다라는 말씀. 그것은 아마도 이제 교수님의 진단도 있으시겠지만 미국 뭐 해군 스스로도 그런 진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공개하지는 않겠지만은 네네. 후티 반군한테 밀려가지고 항공모함이 다 갔잖아요. 네. 항공모함은 20세기 전력이에요. 21세기는 미사일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공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미사일이에요.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전도 이란은 미사일 쏜 것밖에 없잖아요. 네. 이란하고 미사일하고 드론하고 했는데 미사일이 정확하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우수한 방공망이 그게 다 미국 방공망이에요. 네. 거기에 이번에 갈 때 사드가 97발 쏘았거든요. 네. 엄청난 걸 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구축함들이 영국 구축함, 미국 구축함들이 이지스함들이 계속 요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냥 풍지박살났잖아요. 네. 다 깨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특히 그 이란 핵시설 폭격하려고 벙커바스터를 가지고 뭐 B2 바모가 이렇게 와서 했잖아요. 36시간 비행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 웃어요. 러시아에는 10분이면 해결되거든요. 네. 36시간 올게 뭐가 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10분이면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후진 전력까지 우리나라 현무보다 못한 전력을 가지고 쇼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현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비밀이라서 그런 걸로 들어도 그것보다는 낫거든요. 물론 우리 전략 폭격기가 없고 뭐 네. 미사일 이제 지대지 미사일이긴 하지만은 네. 그까지 날아가려면 좀 힘들고 하지만은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전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후지다. 항공모함은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방만 맞아도 갑판에 뜨지도 못해요. 70대에 있는 비행기가 뜨지도 못해요. 네. 그 실제로 후티 반군한테 가다가 그 얼마나 웃었으면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자기 그 프렌들리 파이어 우군 폭격에 두 대나 날아가고 상상도 못할 그 창피를 당하고 네. 그래서 후티가 항복했다 선언하고 도망갔거든요. 예. 그 군사력을 아는 사람들은 웃기는 거죠. 미국이 패배한 겁니다. 네. 그리고 후티는 계속 지금도 때리고 있잖아요. 네. 홍해 쪽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에 가는 것은 다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승리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력 자체가 미국은 옛날 전력을 가지고 그 안이하게 하고 있다가 이게 그 중국 이번에 이란은 극초음속 미사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제 그것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붙으면 사실상 안 되죠.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방어만 하는 거지. 방어죠. 예,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미국이 압도적이니까 항공모함 11척 가지고 전 세계 다 끌고 모아가 하면은 웬만한 나라 부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해군 자체적으로도 전력을 평가하기를 예. 항공모함으로 중국을 이기긴 어렵다라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항공모함으로 싸우는 것은 20세기 전력이다. 판단하고 있겠죠. 예, 판단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만약에 대만이 독립 선언을 할 경우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거를 뭐
못하게 뭐 우리 대만 걸로 독립선언해서 못하게 하겠죠 그런 거를. 독립선언을 자체를 못하게 한다. 예, 대만이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얼마나 주권을 가지고 있겠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그 모든 걸 주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어쨌든 전쟁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 자체가 다르고 네. 아시아는 다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 서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미국이 와서 약간 패권을 휘두르고는 있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미국에 어쨌든 보면 정복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2차 대전 이후에 그 정복군으로서 뭐 관리하죠. 그 이름은 동맹 관리라 그래요. 미국에서 네.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라 그러는데 사실은 정복군으로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적은데 이제 약간 요즘 이제 일본의 문제가 미국하고 맞물리면서 채권 문제도 있고 금리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당하니까 일본이 네. 거의 마지막으로 미국한테 좀 대들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정확한 모습은 이제 지켜봐야 알지만은 네. 그대로 보면은 이제 이때까지 80년 동안 없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이제 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냥 허풍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듯이 이제 미국과 또 중국과 러시아와 또 유럽 간의 이 전쟁의 양상이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전황을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지켜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뭐 아이언돔이 뭐 뚫린다든가 그만큼 뭐 이란의 뭐 군사력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도 했고 그 전쟁의 과정을 지켜보면 유독 그 첨단 기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뭐 드론, AI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는 그런 기술 전쟁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무기 시스템의 첨단화가 적용되고 발전할 것인지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예, 가장 큰 것은 AI입니다. 네, AI가 이제 AI를 계속 어떤 기치를 내걸고 각국들이 하긴 했어요. 한 10년 정도 네, 하긴 했는데 이제 전쟁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 프레셔 상황이니까 뭔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드론도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가 뭐 이렇게 통신을 내가 리모컨식으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갈수록 이제 그 광섬유 드론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진화를 했습니다. 재밍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대드론 체계도 여러 가지 발전하고 그래서 드론은 일시적일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이 현상이 드론이 전쟁 양상을 엄청나게 바꾸고 대규모 기동이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과거처럼 기계화 차량 대신에 러시아는 지금 11만 명을 투입하면서 중국한테 오토바이 20만 대를 주문해가 샀어요. 그러니까 그 기동 자체가 아주 애질리티 있는 아주 잽싼 것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전쟁 양상을 바꿨어요. 그렇지만 그게 약간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 발전이 계속되고 이제 지금 AI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최근에 지난달입니다.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무슨 계획을 밝혀냈는가 하니까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드론을 조종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리모컨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네, 인공위성 네트워크로 드론이 AI를 가지고 지 혼자 공격하는 걸로. 네,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군사위성은 미국이 한 110기 정도 있고요. 네, 뭐 중국이 좀 많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3등이었는데 이번에 뭐 110개 그리고 조금 어떤 작은 것은 한 800개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네. 그 계획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러시아에서 그 미국 위성을 많이 공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정보를 미국이 다 지원해줬거든요. 뭐 스타링크는 백본 통신망으로서 지원해줬고 그다음에 그 키홀 같은 아주 세밀한 위성을 가지고 그 정찰을 해서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한테 알려주고 여기 때리라 말아라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랬던 것들을 지금 최근에
위성을 러시아가 방해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떴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조금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에서 러시아는 자율 전투 통제 네트워크에 연결된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 우주에서 명령이 내려오고 드론은 독립적으로 조준하고 적응하고 활성화한다.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이제 이게 너무 로봇 전쟁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해킹도 캔슬해버리고 해킹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토는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를 위한 자리가 없는 새로운 전쟁 체계다. 이게 이제 나토의 생각이에요. 그 알리언스 이런 데서 러시아는 운영자를 아주 제거했을 뿐만 아니고 나토 자체를 제거했다. 이렇게 이제 위성까지 하고 나서 위성이 그 특히 유럽과 미국이 우수한 자원이었는데 그 러시아가 이제 위성을 공격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17건이 보고가 됐다 그럽니다. 17건이 보고가 됐는데 통신장애, GPS 손실, 비상모드, 신호 채널의 실패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사이버 공격이 아니고 그 우주의 재구성이다. 그러니까 우주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재구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제도에서 감시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니까 그 와가지고 위성에서 소프트웨어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사트라에서 그 위성을 공격하는 것만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국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위성의 기능을 방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란 게 상당히 진행돼 있고 우주로 가면은 미국보다 러시아가 기술은 앞섭니다. 자산은 적지만은. 그러니까 이 우주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좀 앞선 게 우주 분야하고 우주가 좀 먼저 나갔잖아요. 그렇죠. 우주 분야하고 전자전 분야하고 방공 분야가 좀 앞서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다 지금 21세기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 분야에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은 공군이 앞서고 해군이 앞서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약간 초점이 더 상위로 올라가는 거죠. 우주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1기 때 우주사령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그때부터 이미 우주가 자기네들이 지금 미래인데 딸린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게 이제 지나고 나서 그때 왜 우주상구를 만들었을까? 우주군이라는 걸 새로운 군을 창설했거든요. 육해공군 해병대 말고 우주군이라는 걸. 네. 그럴 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군비 경쟁에서 미국이 밀리는 걸 깨닫고 엄밀하게 그런 걸 했던 거죠. 네.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를 못하죠.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러시아한테 깨졌다고 이야기를 못하지만 실제로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뭐 신정부 우리나라 신정부 들어서 국가기획위원회 국기위에서 이번에도 뭐 방위사업청에 직접적으로 지시해서 우리나라도 무기 산업의 기회가 조금 더 방위 산업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 방위 산업의 첨단화를 기획해야 된다 하는 그 지령이 내려지고 실제 그 담당자들이 분주하게 첨단화의 움직임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전쟁 상황들을 쭉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 하에서 무기는 이제 첨단화되고 있는 것이고 첨단 무기 전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도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첨단 무기 전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하에서 나토는 방위비를 이제 2035년까지 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4대 주요국들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같은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미국의 우방국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적대 국가 진영에서는 방위비를 안 올리고 가만히 있을까? 또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방위 산업의 사이즈는 향후 10년간 굉장히 강한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그림 그릴 수 있겠는데 이게 GDP 대비 5%잖아요. 근데 이 GDP 대비 5%가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비로 현재 한 70조 정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GDP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2.56%니까 이 70조를 140조로 올리는 건데 GDP 규모도 어쨌든 커지고 있거든요. 많이 커지진 않지만 매년 한 2% 가량 성장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 분자에 해당되는 방위비는 2배 커지는 게 아니라 70조에서 140조 규모로 그런 게 아니라 140조 이상으로 커진다고 약속을 그렇게 할 경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방위 산업에서의 수요가 전략 무기 체계 수요가 굉장히 글로벌리 클 거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런 그 방위 산업 관점에서의 교수님의 어떤 그 그림은 어떠십니까? 예, 그 말씀이 일부 사실이긴 하지만은 네, 네. 한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이 EU가 이제 그 EU 저 나토 국가죠.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GDP 5%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토 국가들이 정부 지출이 GDP의 50%입니다. 50%에서 거기서 지금 한 3% 올리는 거거든요. 53%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 30몇 프로 돼요. 네. GDP 중에 정부 지출이. 네, 거기서 2.6%니까 좀 올리는 거 하고. 근데 지금 140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그것만 힘든데 예. 저는 유럽이 그렇게 실제로 하면 다 뱅크럽트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뭐 그게 제살 뜯어먹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적정한지는 경제학자들이 계산해봐야 될 사항이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투자를 하기 위한 명분은 쌓았지만 실제로 자금을 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네. 이게 한계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경제가 거의 폭망하기 때문에 분모가 계속 감소할 거예요. 네, GDP 자체가 감소하니까 5%를 하든 말든 계속 감소할 공산이 있거든. 독일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경제가 죽었어요. 네. 몇 프로씩 계속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죽음으로 가는 열차를 타는 거죠. 한번 이렇게 한번 질러보고 말겠다는 건데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트럼프가 뭐 10년 동안 대통령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뭐 거기 명분만 쌓고 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죠. 지금 대부분의 그 유럽의 그 유권자들은 대부분 반대합니다. 우크라이나전도 반대하고 대부분 반대하는데 엘리트들이 계속 무리하게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심 위반 이런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는 층이 그런데 지출을 늘리면 실업자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실업자가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내한테 불만을 생기는 전쟁 때 보내가 죽이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할 정도로 지금 그거 하고 유럽은 지금 거의 유럽을 보고 있으면 미국도 최근까지 마찬가지였는데 거의 옛날 소련 무너지기 직전과 같아요. 민주주의라 그러지만 굉장히 통제적이고요. 어떤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하면은 집에 들어와서 체포해 가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하고 이 민심이 하도 위반돼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1920년대 30년대 모습이에요. 그래서 1차 대전 끝나고 굉장히 민심이 흉흉하고 그래서 사회를 계속 통제하고 그리고 불만 세력인 히틀러가 일어나서 뒤집고 이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전쟁 위험은 진짜 크기는 커요.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사회 자체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압박이나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방금 주신 의견처럼 이제 거의 토론의 말미인데요. 저도 이제 토론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잠깐 보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트럼프 정권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뭐 당연히 이제 임기가 있으니까 2035년까지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게 유효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마치 이런 거죠. 뭐 UN 파리 기후협약하고 그리고 앞으로 각자 어떤 식으로 그 약속을 지킬지 로드맵을 짜서 발표하고 유엔에 발표하는 거죠. 그 제출을 다 했죠. 그리고
2020년부터 어떤 식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과 계획을 발표한 다음 그 이행을 해 나가는 여정이 있죠. 근데 여정이 있다가 몇 년 지나서 뒤틀리기도 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이 마무리되면서 이게 또 뒤틀리기도 했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뒤틀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 독일 경제 같은 경우도 뭐 성장률이 거의 제로 성장이거나 마이너스 0.5, 0.3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거의 이제 쪼그라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비를 늘리지 않아도 분모가 쪼그라들고 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GDP 대비 5%라는 것은 또 실현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트럼프 정권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지금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어쨌든 로드맵을 짤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방위비를 올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나토 회원국 차원에서 같이 발표를 할 거죠. 이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뭐 2035년까지 방위비를 늘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뭐 지금부터 한 3, 4년 동안에는 그 로드맵대로는 할 거라는 거죠. 움직임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군사비를 확 늘리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 2, 3년 동안에는 방위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화에, 그러니까 물론 바로 5%가 되는 게 아니죠. 뭐 대부분 나라가 2%가 될까 말까인데 뭐 2에서 2.1, 2.2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그걸 방위비를 늘려나갈 계획을 적어도 한 몇 년 동안에는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토론자적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혹시 교수님은 반문도 좋습니다. 예. 2024년도에 EU 평균이 1.9%였고요. 네. 2025년도 금년도에 2%가 될 예정입니다. 네. 2% 정도로 예산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10년이니까 이제 절반을 나눠서 3.5% 그리고 5% 이렇게 가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는 나토가 온전하게 작동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갑니다. 최소한 2, 3년은 그렇게 될 겁니다. 뭐 예. 그런데 그 중에 나토 탈퇴하는 국가 반병이 생길 겁니다. 아, 저는 그거는 이행 못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제가 망가지니까 할 수 네. 없는 거죠. 나토 가입을 왜 했습니까? 나토가 무슨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나토 존재 의식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나토 가입을 한 이유는 국방비 아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돈도 내라 하면 나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빠질 수 없는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는 그 32개 나라 중에 자율성이 제한된 나라 눈치를 좀 보겠죠. 네. 그러나 계속 땡기다 보면 거의 나라가 끊어질 지경이 오면은 탈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가정은 나토가 지금처럼 굳건하게 있으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그 되고 네. 당연히 2, 3년 동안은 굳건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속 이후에. 가능하냐? 결국 지속 가능성의 문제예요. 네. 러시아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전쟁을 소모전으로 하면 길게 했거든요. 자기 네.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네. 언제 하다가 나토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군사력을 쌓아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건데 조그만 나라들이 막 지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부담 없다 하지만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부모 분자거든요. 5%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국력의 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나토는 그 EU 자체는 원체 부채 비율도 높고 가장 경제가 좋은 게 독일입니다. 나머지는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 넘어간 나라가 수두룩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빚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 나라 또 유로 본드들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걔네들이 유로 하면서 부채 통합을 안 했기 때문에 채권을 사주는 데가 없어요. 각 나라 다니면서 조금씩 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돈 투자하려면 미국의 트레저리 빌 10년짜리 이런 거 계속 투자를 해요. 그게 뭐 그 말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1 빌리언 사라 그러면은 살 때 그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스위스 살래 뭐 이렇게 온데 다니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정도로 지금 EU는 사실상 벌써부터 망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헬무트 콜이 그 유로를 통합할 때 부채 통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독일 국민들 반대할 거니까 자기가 국민 투표 안 하고 그냥 했어요. 약간 독재적으로 했잖아요. 나중에 죽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EU 경제는 굉장히 무너져 있고 간들간들하게 유지되는데 50%를 지금 국가 재정에 쓰는데 GDP에 그 중에서 지금 2%도 안 되고 1점 몇 프로에서 5%로 간다. 그건 속아웃을 이야기죠. 네. 그 우리 기재부 사람들이 계산할 때 그게 소수점 두째 차례까지 계산하잖아요. 네. 그게 옛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거둘려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예. 그러니까 5%라는 그 약속이 2035년이니까요. 2030년도 아니고 저는 2,300년 가도 안 된다 봅니다. 그런 약속의 이행이 10년 동안 지켜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위협이 없는데 그걸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온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네. 역사적으로도 없고 러시아에서 이야기도 안 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몇백 년 전에 천몇백 년 전에 고구려 시절 옛날에 고조선 시대 영토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는 주장을 가끔 하잖아요. 네. 국뽕으로. 네. 그러면 우리끼리 술 한잔 마시면서 아 그래 우리가 국력이 되면 언제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가난한 나라가 실업자 많은데 뭐 하러 가느냐.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허구니까 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몇 년은 속일 수 있어도 그래서 아마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5%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지금 각국이 군비를 강화하지만은 군사력은 방위 산업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시가 되면 가동률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라인을 정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유지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 설비를 다 놀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쟁이 꼭 났을 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방위 산업은 구조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잘했던 것은 일시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공급이 갭이 발생했고 네. 우리가 그 기회에 좀 팔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좀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가 높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기회가 좀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물량으로 지속 가능성은 장기적으로는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네.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교수님하고 저랑 생각이 같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군비 증강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있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 이제 마무리로 드린다면 러시아가 인공위성으로 전쟁하는데 나토는 그 와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으로 와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주시는데 뭐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5%라는 그 과중한 목표치를 우리나라가 2.6%인데요. 예. 그죠? 그 갖춰가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예. 정말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의 이 러우 전쟁의 그 향방과 또 미중 패권 전쟁의 그 향방 가늠하실 수 있게 많은 조언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뭐 경제를 이해하는데 지정학적인 움직임을 빼놓고는 도저히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